소위 말하는 대단지 랜드마크 아파트를 좀 눈여겨보시면 가능하다. 그동안에는 주로 분양에만 올인하는 구조였다면 2023년에는 3트랙으로 가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냉각기를 넘어서 빙하기가 찾아온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수요자별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맞춤형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모셨거든요. 일단은 무주택자들의 고민이 가장 깊을 것 같아요. 네, 아파트를 사자니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청약을 기다렸는데 예전만큼 로또 청약이 아닌 것 같고, 또 민간 사전 청약도 줄어든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서 무주택자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좋을지. 그동안에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본 청약 이전에 주로 사전 청약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관심이 많았죠. 근데 이게 이제 좀 더 딜레이 한다는 거잖아요. 워낙 이제 청약 시장이 소화불량이 걸렸으니까 이걸 이제 분산해서 좀 이연시키겠다는 그런 게 정부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원래 2024년까지 사전 청약 물량이 7만 4천 가구 정도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약 15,000 가구 정도로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청약 받는 분들한테 뭐가 달라지느냐, 저는 뭐 달라질 건 없다고 봅니다. 그 물량이 어디 가지는 않잖아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사전 청약은 집값 과열기 때에 이제 수요를 조기에 좀 분산한다, 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죠. 가령 뭐 약혼 해놓고 나서 맞선 보러 다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래 집값이 이제 불안할 때는 선약,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의 효과가 있는데 뭐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굳이 급하게 점 찍어둘 필요가 없다고 이제 보는 것 같고, 분양시장의 그동안의 가장 큰 메리트는 결국은 싼 분양가죠. 지금은 분양가 자체가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지나 가격 경쟁력을 보고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아마 2023년에는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좀 더 심해질 수가 있고, 분양이 반드시 답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급급 매물을 사는 게, 아니 경매를 사는 게 더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분양에만 올인하는 구조였다면 2023년에는 3트랙으로 가야 된다. 분양, 급급 매물, 경공매까지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KB 이제 부동산에 분양홈이 있죠. 거기 오시면은 그 리얼타임으로 분양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어디가 좋은지를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분양을 받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델하우스는 가보셔야 돼요. 거기만 가보지 말고 주변에 중개업소도 같이 가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웃돈이 얼마 붙을 것 같냐, 이렇게 살짝 이제 물어보는 거죠. 2030 세대가 아파트를 많이 사들였잖아요. 근데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들여서 영끌족, 이분들이 또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데, 최근 금리가 계속 이제 잇따라 오르면서 이자 부담도 그만큼 높아진 상황인데 영끌족들도 고민이 꽤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제가 처방을 2가지 정도로 해드릴게요. 첫 번째, 리파이낸싱이라고 그래서 대출 갈아타기를 먼저 꼽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 대출이 지금 시행 중에 있잖아요. 최저 3.7, 좀 많아야 4% 정도잖아요. 이게 금액 기준이 1차 때 이제 부진하니까 2차 때는 좀 완화했어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4억에서 6억으로 올라갔고, 소득도 원래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갔죠. 대출 금액도 당초에는 2억 5천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3억 6천만 원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2023년에는 이걸 좀 더 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가격 9억, 그다음에 맞벌이 하신 분들은 합산소득이니까 조금에도 1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예 폐지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방법도 하나 있고, 또 보통 마이너스 통장 대출 내고 카드론 해가지고 집 사신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2023년 5월에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바꿔주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입력을 하면은 고금리 상품에서 당신 너무 높아요, 낮은 거 소개해줄게,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활용해서 부채를 좀 줄이는 것도 이 고금리 사막을 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제가 이제 드리는 건데 부채 다이어트. 이거는 이제 주로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내 집 전세를 놓고 더 싼 전세로 옮기는 거죠. 근데 또 대출을 받으면은 전세 세입자가 안 들어오려고 그러죠. 이런 경우는 월세를 놓고 더 싼 월세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사회 활동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부모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합가라고 합니다. 합가.
할까? 분가가 아니라 할까?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 어떻게든 간에 이 고금리 태풍 하에서는 부채를 줄여야 된다. 그렇다면 영끌족과 달리 자기 자본 비중이 좀 여유가 있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기도 나름 고민이 있거든요. 이번에 갈아타기 하기에는 그렇게 환경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번에 상급지보다 중하급지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매력이 취약한 MZ세대들이 주로 집값이 싼 곳에 강북이나 수도권으로 많이 몰려갔죠. 뭐 영끌 비투든 아니면 패닉 바잉이든 아니면 갭투자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하락기 때에는 상급지보다 중하급지가 더 빠지는 어떤 양상을 띠는 거죠. 그래서 갈아타기 하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다만 방법은 전혀 없지는 않다. 소위 말하는 대단지 랜드마크 아파트를 좀 눈여겨보시면 가능하다. 요새 잠실이나 이런 데 가격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 들으셨죠? 5천 가구 이상의 대단지는 어떠한 불황이라도 빙하기라도 한두 개 그래야 됩니다. 그냥 그래 안 되겠죠. 급매물이 팔릴 겁니다. 그 급매물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른 매물까지 연쇄적으로 짓누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생각보다 빨리 빠지는 겁니다. 물론 이런 랜드마크 아파트가 오를 때는 먼저 오르겠죠. 내릴 때도 먼저 빠지고 많이 빠진다. 근데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소규모 단지들은 막상 현장 가보시면은 그렇게 빠진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은 안 빠졌지만 가치는 빠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KB 시세 중에서 가장 저는 주의 깊게 보는 게 그 선도 50주수거든요. 그게 시가총액 상위 50개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지라는 얘기죠. 이게 시장이 일종의 풍량계 역할을 하는 거고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갈아타기를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은 랜드마크 아파트를 좀 우선적으로 보시고 만약에 나홀로나 소규모를 사시더라도 랜드마크 아파트하고 비교를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발 사놓고 나서 나중에 팔려는 마인드 저는 그거는 시장과의 싸움이라고 봐요. 개인은 시장한테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선매도 후매수 지금처럼 거래가 안 될 때는 더 그렇죠. 그래서 뭐 들컥 샀다가 총주집 안 팔려가지고 지금 애 태우는 분들 낭패당한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지금은 약간 욕심을 내려놓고 원칙대로 말하자면은 먼저 팔고 사시는 전략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도 뭐 상황이 여의치는 않을 것 같은데 금리 인상기 어떻게 계속 버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나씩 매각에 나서는 게 현명할까요? 그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어쨌든 앞으로 금리가 집값을 결정할 텐데 근데 문제는 이게 금리가 오를 때는 갑작스럽게 올랐죠. 2021년 7월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0.5%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 방송을 찍을 때 2022년 11월 말이잖아요. 3.25예요. 이렇게 갑자기 올려요 이게? 근데 문제는 내릴 때 과연 그러면은 올릴 때만큼 급작스럽게 낮출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래서 빨라야 2023년 말 대체적으로는 2024년을 보는 것 같아요. 왜 물가 부담이 높아가지고 한국은행이 적어도 이게 물가를 2% 정도가 되어야 인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금리가 고공비행을 한다면은 집값은 좀 더 약세를 띨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내가 급해서 팔라 그러면은 조정 대상 지역 아닌 곳은 관계 없는 거죠. 다주택자가 일반 세율을 적용하니까.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서울하고 어디예요? 과천, 하남, 성남, 광명 이런 데죠. 이런 데서는 내년 5월 9일까지 잔금을 받는 조건으로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데 그때까지 일단은 매각을 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다만 1년 동안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대선 공약은 2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인적으로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워낙 거래가 안 되니까 만약에 여러 개 파는 것 중에서 마지막으로 만약에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면은 저는 뭐 당연히 성장성이 큰 곳이라고 보겠죠. 저는 캐시플로우 월세가 잘 나오는 곳도 맨 마지막에 처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매각 여부는 시장 흐름하고 그다음에 세금 부담하고 이걸 다 같이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혼자 들컥 결단 내리지 마시고 배우자분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아니면 중개업소 계신 분들 전문가니까 그런 분한테 물어보는데 저는요 판단은요 항상 다수결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저는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2주택자든 1주택자든 뭐 다주택자든 다 각자 상황에 따라서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자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요 빚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통해서 빚을 통해서 부를 늘린다는 부채주의의 함정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빚은 양면이거든요. 영화 원앙소리 보셨죠? 소처럼 나를 어떻게 보면 지지해주는 후원자이자
단초이자 언덕으로 혹은 담요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 잘못하면은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재앙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저금리 시대가 아니라 고금리 시대입니다. 지금은 투자보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보다 저축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뭐 집 살 때 대출을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적정량,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양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영걸푸어가 되신 분들이 주로 MZ 세대잖아요. 마음을 다쳐서는 안 된다. 어렵지만 인생에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보다도 더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나보다도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 나보다 더 IQ가 높은 사람들도 이번에 다 연걸 비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MZ세대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살 날이 많잖아요. 월급 받을 일도 많고 일할 시간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재기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라는 게, 그리고 이런 고비라는 게 또 지나가는 거잖아요. 기성세대도 다 겪었던 겁니다. 저는 영걸푸어 사태를 계기로 해서 빚에 대한 생각, 그리고 가격의 어떤 우상향 기우제에 대한 생각, 이런 자산 배분에 대한 생각,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고 이를 교훈 삼아서 그런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